19번째 해석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해석학 수업이 상당 부분 살펴보았고 또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까 있게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 우리 교재 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비판적 해석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비판적 해석학을 이끌었던 사람은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판적 해석학으로 넘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253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르겐 하버마스의 해석학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근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성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회철학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성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을 포기하게 되면 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 무질서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성이 무너지면 사회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비합리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위르겐 하버마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위르겐 하버마스는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가다머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다머는 모든 이해가 해석이고 그리고 모든 해석은 언어의 맥에 의해서 이해되어진다라고 보았는데 하버마스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이해는 해석이 될 경우에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회 철학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버마스는 이성을 통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철학자입니다. 우선 우리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우리가 위르겐 하버마스를 떠올리게 되면 위르겐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제2세대에 해당되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서 독일에서 일어난 하나의 비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호르크하이머라든지 아도르노라든지 마르쿠제와 같은 인물들이 그 비판 이론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철학과 사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비판 이론과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에 대한 차이는 다소 단순화시키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세대 비판 이론가들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주의의 경제적인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 데에 반해서 2세대인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버마스에 대해서는 교재 254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의 생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버마스는 1929년에 유복한 관료의 아들로서 군버스바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매우 다양한 경험을 했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그가 경험했던 것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파시즘의 등장과 몰락을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치 소년단에 가입하기도 했고
어린 시절이지만은 나치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성향의 철학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사회 철학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급진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것은 이상적인 담론 상황입니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적인 담론 상황, 이 이상적인 담론 상황이 그가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상적인 담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이상적인 담론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한국을 떠나도록 그런 종용을 받고 있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탄원을 해주었던 철학자가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맨델라를 위해서도 전 세계에 탄원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그가 행동했던 철학자라고 말을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민주주의에서는 이성이고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그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버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을 위해서 두 가지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재 265쪽에 언급되어 있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담론 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상적 담론 상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의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담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그 담론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재 265쪽의 중간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텍스트나 언어 이해를 단순히 그 내용을 기술하거나 그 속에 담겨진 존재 의미로 보지 않는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식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이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데올로기, 일종의 이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사회적인 이해관계나 상호작용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자는 인식의 성찰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성에 근거된 비판을 통해서 텍스트를 재구성하거나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언어라고 할 때에 언어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인식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언어의 사용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논정에 대한 판단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해석학에서는 언어를 떠나서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언어의 세계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담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의해서 가장 많이 표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는 가담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가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담의에 따르면은
언어를 떠나서는 어떠한 세계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고 모든 해석은 언어의 매개를 통해서 이해되고 또 전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다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가다머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해석학입니다. 결국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이미 독자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성적이고 해석적 차원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유에서 하버마스가 이제 불편해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다머의 언어 이해가 이미 상대주의적인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해석,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주의적인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해석,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행위 속에 내포된 의미를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버마스가 비판을 했고 따라서 해석자의 선입견이라든지 전통에서 이해의 근거를 삼는 이 가다머의 존재론적 해석학은 원문이 훼손되고 타락된 부분에서 검열에 의해 억눌린 의미를 해독할 수 없다라고 하버마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이 담론은 아마 세 가지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재 266쪽 중간 부분에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한 세 가지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버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은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속에 내재하고 있는 지식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이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버마스의 비판적 성격이 마르크스 철학의 비판성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유의 틀에 하버마스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학적 관점에서 언어나 텍스트를 하나의 해석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트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뒤틀려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버마스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는 항상 해석의 대상이고 그리고 비판에 의해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버마스는 주장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좀 해보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의 행위 속에 인식되는 그런 개념이지 언어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해를 위한 존재론적 선결 조건이 아니고 해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의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그 담론이 갖는 특징은 비판적 해석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특징이 자기 반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하버마스에 의하면 자기 반성은 주관을 실체화된 통치꾼의 종속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하버마스에게서 해석은 성찰의 과업을 개혁하는 일련의 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결정을 돕는 중거틀도 아니고 또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회복하는 어떤 기준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로 구성된 인간의 행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텍스트를 하나의 고정된 내용이나 고정된 진리로 우리에게 접근되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진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그러면 뭐냐? 실제 본질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사회철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합의가 일종의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컨센서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에 도달한 그것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합리적인 절차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승인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마스는 보편적 진리야말로 잘못된 관념의 틀 속에서 갇혀 있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텍스트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컨센서스, 즉 합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가 곧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구조적 그런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합의입니다. 민주주의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컨센서스인데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해를 대화를 통한 합의로 정의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합의의 과정이고 또 절차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버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이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버마스가 염두에 둔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 속에 숨겨져 있는 개념으로 그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이데올로기가 철학적 방법으로서 하버마스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주장하기 위해서 칼 막스라고 하는 해석의 철학적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개념인 노동과 생산이라고 하는 도구적인 측면을 하버마스는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버마스가 생각할 때는 노동과 생산에서 칼 막스가 강구한 것이 의사소통의 기능이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노동과 생산의 그 관계에서도 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칼 막스는 바로 이런 의사소통의 기능 자체를 배제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버마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원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에서 하버마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나 글이나 또 혹은 온갖 담론 속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우리의 글 속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이성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통해서 폭로시키거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것이 하버마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버마스는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은 텍스트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텍스트를 왜곡시키는 작업인데 자기에게 맞게끔 규정하는 그런 해석의 방법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버마스는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은 우리 교재 271쪽 중간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버마스의 전문가인 화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을 통제하거나 전략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체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텍스트 속에는 이러한 전략적 합리성,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통해서 벗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입니다. 텍스트 속에는 왜곡성과 오류성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저희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반공방첩이라고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또 길거리에서 수상한 사람을 만나면 간첩일 수 있으니까 신고하도록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실제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난 이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주장이나 담론 속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정보가 많이 개방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런 교육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버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버마스의 생각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포기하거나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은 많은 점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 TV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글 속이나 구호 속에서 바로 이 왜곡된 의사소통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1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이상적 담론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